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가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각종 금융사기 우려에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고요. 역대 최대 과징금 전망에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재난인데요. 쿠팡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남미에서 발사한 초고해상도 관측위성 아리랑 7호가 조금 전에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최종 성공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고해상도 광학위성을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 걸음씩 우주 강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과 개인 고객 4,500여 명이 지난달에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내란 외환죄 구속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수사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우주로 발사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7호가 지상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재난과 환경 감시, 도시 열섬 현상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으로 공개됐을 때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고객 4,500명 가운데 상당수의 협박 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고 범행에 이용된 IP 주소 등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달 여러 고객에게 계정 정보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내용으로 초반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4,500여 명 가운데 다수에게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밝힌 피해 규모와 비슷한 수치로 쿠팡은 당시 고객에게 발송된 메일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던 지난달 25일, 이번에는 쿠팡 고객센터로 협박 메일이 왔습니다. 계정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금전 요구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은 피해 계정은 총 3,370만 개 정도로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와 이메일, 주문 정보라고 밝혔는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하고 국제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고객에게 온 메일과 25일 쿠팡 측에 온 메일의 발신 주소는 다르다고 밝혔는데 동일인이 보낸 건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배후 세력이 있는지, 쿠팡 측에 기술적 취약점은 없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인은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일단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광범위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방대해진 만큼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을 이용하는 한 소비자의 배송지 정보입니다. 새벽 배송을 위해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의 현관까지 뚫린 상황. 이용자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있을 때 요즘 주변에 좀 문제가 되고 있던 아이들 납치나 유괴를 시도한다든지 본인 주소 외에도 택배를 보낸 적 있는 부모님 집이나 지인 집, 직장 등의 주소까지 저장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정보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평소 어떤 동선으로 생활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사람의 배송 목록에 여러 개의 주소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유출된 주소는 3천만 건이 아니라 많게는 몇 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배송 요청 메모에 아이가 자니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등 가족 구성이나 생활 패턴도 그대로 드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네 번째로 21년에는 쿠팡이츠 배달원 13만 5천여 명의 정보가 2023년 12월에는 주문자와 수취인 2만 2천여 명의 정보가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출 사고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합해도 16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관리 부실뿐 아니라 현재 이제 법규 체제나 제재가 좀 실효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과징금 강화나 관리 의무를 훨씬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모든 고객,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3명이 주소와 현관 비번까지 털린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문가들은 같은 사고가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보안 점검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번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는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2011년에 있었던 싸이월드 사태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SKT와 KT, 롯데카드까지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쿠팡에 천문학적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킹의 시대로 불리는 2025년. 시작은 지난 4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였습니다. 2,300만 명의 개인정보와 가입자 식별번호가 유출되면서 유심 대란 사태를 빚었습니다. 롯데카드에서는 CVC 번호를 포함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넷마블에서는 611만 명의 로그인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습니다. KT에선 무단 소액 결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졌고 3,370만 개의 계정이 털린 쿠팡까지 올 한해 유출된 유출 피해자만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보안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인의 신상 정보랑 주소, 거주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되게 안일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 2011년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외부 공격으로 인해 무려 3,500만 명의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은 이로부터 14년 만에 최대 피해 규모입니다. 다만 싸이월드와 달리 쿠팡에는 천문학적 과징금이 전망됩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원인이 외부 공격이었고 1조 원을 투입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점이 참작돼 1,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반면 쿠팡은 보안 시스템의 허점과 직원 관리 소홀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최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조 단위의 철퇴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쿠팡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커머스 업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G마켓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체 보안 점검을 진행하면서 관계 당국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12.3 비상계엄 1년이 됩니다. 계엄 이전에도 여야 사이에 협치는커녕 협치, 정치 자체가 실종됐다는 쓴소리가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공수가 뒤바뀐 요즘 전국도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은 더 심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 해결은 한 걸음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시계를 딱 1년 전 지난해 12월로 돌려봐도 전국은 꽉 막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방위 검찰 수사로 당대표가 사법위기에 몰린 거대 야당 민주당은 예산 정국에서 한치의 물러남도 없었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당시 집권당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입법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예결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계엄이 없었다면 12월 4일엔 민주당 주도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됐을 겁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권을 행사했고 그때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으로 막아서면서 여야는 정치 실종 시대를 알렸습니다. 이런 극단적 대립은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하는 상식 밖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구치소로 향했지만 여야 감정의 골은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내란 종식 때 방탄 독재 타도를 기치로 내건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끼리 뭉치고 상대를 배척하는 기류가 더 커진 겁니다. 1년 전엔 간혹 덕담도 주고받던 두 사람은 다음 기회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강성 지지층의 열화와 같은 상황 속에 여야 대표에 오르며 체급을 키웠지만 이젠 손을 맞잡는 것조차 뉴스가 되는 낯선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나고 악수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정치는 아닙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서로를 위헌정당, 독재 집단으로 규정한 여야는 국회 곳곳에서 거칠게 충돌하며 일촉즉발 위태로운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충격적인 계엄 이후 또렷해진 각 진영의 결집, 여기에 영향력을 키운 강성 지지층의 모습이 여야 행보에 그대로 반영된 모양새입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자는 주장마저 선명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선 이 같은 양극화 양상을 쉽게 극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찰도 12.3 비상계엄 당시의 과오를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국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경찰이었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채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막아세웠고 계엄군의 진입에도 협조했습니다. 아니 막는 게 말이 돼? 국회로 왜 못 들어가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주요 인물 체포조 운영까지 3,7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경찰이 당시의 과오를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국회석상에서 유감 표명을 한 적은 있지만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큰 실망과 상처를 줬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위헌 위법한 행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 통제나 체포조 투입 등에 관여한 인사들은 처벌은 피했지만 정부가 출범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의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르며 대대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그리고 이후 행동의 연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추경호 의원 측 모두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건 12월 3일 밤 11시 22분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장관 등과 분단위로 통화하며 국회 봉쇄를 지시하던 시점입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이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11시 55분 국회의원 모두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밤 12시 1분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 추 의원은 2분 뒤 비상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당사 소집을 전파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혼란스럽다고 하자 밤 12시 5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당사 집결을 거듭 알렸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꿨는데 소집 장소를 또다시 변경한 겁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이 있을 거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본회의 시간을 알았다면 표결에 참여했을 거라고 언급한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의도를 특검이 얼마나 규명해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모두 6차례 통화했다며 첫 통화에서 국회 통제가 언급됐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된 뒤에는 담을 넘는 의원들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청장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건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말한 게 분명히 기억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새롭게 재판을 시작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18일이면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크게 3개입니다. 이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유일하게 내년 2월 말 이전 선고를 예고한 상태인데 추가 구속이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이를 고려해 구속기간이 만료될 즈음 법원에 영장 청구를 다시 요청할 거로 보인다며 추가 구속을 이미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 신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하고 단숨에 입법 절차에까지 돌입했습니다. 전국에 분수령이 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어둠이 거치지 않았다며 그 원인으로 사법부를 지목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법원이 내란 세력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번 달 종료되는 3대 특검만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 가능성도 연이틀 띄웠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영장 기각 남발 탓에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진실에 접근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차 특검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강경파가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사법개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파죽지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물론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도입까지 소위에 올리며 사법개혁 전반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 특별재판부구나. 내란범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이 돼야 되고 단죄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사법부와 함께 칼끝에 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청산 속도전이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 정치 공작이라고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도 국민 여론을 명분 삼아 정권 뜻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잡겠다는 거 아니냐며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을 위해 결정권을 준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 구속이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장이 기각돼도 이를 명분으로 삼아 사법개혁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 역시 깔아둔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 1소위는 어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용민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 재판에 대해 국민 불신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에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당 TF는 오늘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한 법원조직법과 변호사법, 법관 징계법 등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되는 개혁안에는 법원 행정처 폐지 대신에 신설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재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 성명 발표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하며 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으로 전쟁까지 일으키려던 걸 1년 전 위대한 국민이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털어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이런 생각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을 국회와 함께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민의 자발적인 저항정신 등을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 집회를 여기에 포함하는 것 또한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념일 지정을 위해선 4.19 혁명과 부마 항쟁 등만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 등과 우선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오는 3일 특별성명과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고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내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이 이 일정의 명칭을 특별담화에서 특별성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특별담화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해 이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뉴스입니다. 광주 서구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전국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하고 이 남성을 뒤쫓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숙박업소 입구에서 검은색 SUV 차량이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골목으로 도주한 차량을 남성이 뒤쫓다 이내 포기합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번화가에서 피의자 46살 남성 A씨가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여자 한 분 남자분 체포영장하고 데리고 와서 배를 타고 왔는데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잠복 수사를 통해 숙소 6층에서 붙잡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온 A씨는 짐을 챙기겠다고 말한 뒤 수사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체포 현장에는 수사관 3명이 있었는데도 피의자 1명이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 차량을 막던 수사관 1명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 차가 보니까 막았는데 밀어본 거다. 다쳐가지고 차는 도망갔고요.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를 놓친 검찰은 10여 분 뒤 전국 각 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차량을 위해서 바로 지차 타고 조치해버린 차량 보면서 차량을 추적하면 검찰과 경찰은 도주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충북에서 실종된 지 40여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이 실종 당일에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피의자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는데요. 강력범죄 가능성을 너무 늦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퇴근길에 사라져 행방이 묘연했던 50대 여성. 경찰 수사 결과 실종 당일 전 연인인 5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다음 날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자신의 거래처 폐수 처리장에 은닉했습니다. 범행 이후 행각은 치밀했습니다. 직접 만든 위조 번호판을 달아 경찰 추적을 따돌렸고 피해자 차량은 숨겨오다 충주에 버렸습니다. 결국 좁혀오는 수사망에 김 씨가 체포되면서 피해 여성의 시신은 실종 4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대응 속도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에서야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는데 최초 실종 신고 이후 27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유력 용의자 특정 이후에도 2주가 더 지난 시점인 지난달 26일에 김 씨를 긴급 체포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도 범죄 가능성 여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범죄 관련성이 없는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실종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찰은 주변인 조사와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강력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도중에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담임교사가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는 어제 춘천지방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고요. 이에 따라서 항소심 판단인 금고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속초에서 진행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에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는 최대 쇼핑 대목의 피날레 격인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제조업 부문의 경기 위축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윤 특파원,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사이버 먼데이의 쇼핑 열기가 더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대형 할인 행사 기간은 연중 최대 소비 대목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의 매출은 연말 쇼핑 시즌의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로 통합니다. 올해 미국 유통 매장들에서는 이 사이버 먼데이에 우리 돈 21조 원의 온라인 매출이 기대돼 17조 원의 매출을 올렸던 블랙 프라이데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집계한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매 매출은 지난해보다 4.1% 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프라인은 1.7% 증가에 그쳤는데 온라인은 무려 10.4%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미국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은 1년 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오프라인보다 강세인 온라인 쇼핑 위주의 사이버 먼데이는 매출이 1년 전보다 6.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고용 정체와 이 소비 심리 부진 속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증가로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건재하다는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평균 판매 가격은 7% 올라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이버 먼데이의 강세를 AI, 인공지능이 뒷받침했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A lot of different big tech companies that we're talking about who are trying to leverage AI, that they're trying to do quite a lot of is to facilitate extra transactions and to reduce the friction for the consumer.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전 세계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미국 제조업 부문의 경기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는 48.2로 10월에 48.7, 9월에 49.1보다 떨어지며 여전히 미국의 대기업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중소 중견 기업은 어떨까요? 이곳들을 위주로 해서 S&P 글로벌이 조사한 PMI도 52.2로 전월에 52.5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이 통화정책 발언을 삼가는 침묵 기간에 들어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연은의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유력 인사들이 12월에 금리 인하 방침을 시사해 한동안 뉴욕 증시를 떠받쳐왔지만 그런 발언이 당분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 연구소에서 연설에 나서지만 침묵 기간을 이유로 기존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의 일단 앞선 발언을 토대로 살펴볼 때 12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이견은 많겠지만 결국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2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결정될 확률을 80% 중반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미 양국이 워싱턴 DC에서 외교차 간 회담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합의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현지 시간 1일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팩트시트와 관련해 미국 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협의 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 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2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 옆 창고로 주소지를 옮긴 뒤 주택에 당첨되는 등 위장 전입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A씨와 B씨 남매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살면서 옆에 있는 창고 건물로 각각 위장 전입했습니다.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이들은 이후 경기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부인, 자녀와 함께 아파트 7층에 사는 C씨는 같은 아파트 10층에 사는 장인 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이후 부인이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더니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252건 적발됐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창고 등에 전입신고하는 것과 같은 위장 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이혼이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이번 조사에서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엔 이용한 의료시설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부양가족의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위장 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증거를 통해서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발 사례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기회도 박탈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이 고환율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며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증가한 국내 기관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전분기보다 24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국내 액화석유가스 업계가 국제 가격과 환율 등을 고려해 이달 LPG 공급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3조 원에 육박해 10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 하도급 대급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개성건설과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주로 발사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7호가 지상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항공우주기업으로 발사 업무를 담당하는 아리안스페이스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아리랑 7호가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고도 576km에 있는 태양 동기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발사 1시간가량 뒤인 새벽 3시 반쯤 아리랑 7호가 남극 트롤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고 태양 전지판 전개 등 상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도선으로 아침 공기가 매우 차가운데요. 낮에도 기온이 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오늘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최고 8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점검을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구 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광주 9도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주말부터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수사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과 개인 고객 4,500여 명이 지난달에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주로 발사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7호가 지상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재난과 환경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내용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배경에는 내부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액세스 토큰 서명키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로 지목된 건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입니다. A씨는 쿠팡에서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부여를 하는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룰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씨의 퇴사 이후에도 내부에서 발급된 액세스 토큰의 서명키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액세스 토큰 서명키는 내부 정보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증명서를 만드는 비밀 암호입니다.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출입증 역할을 하는 토큰이 필요하고 이때 서명키는 토큰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는 도장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퇴사 이후에도 서명키가 갱신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통제도 안 되고 대제작 관리도 안 됐고 내부에서 이상한 액세스가 들어오면 탐지를 해가지고 막아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 쿠팡은 일부에서 나오는 서명키가 5년에서 10년 동안 방치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쿠팡의 인증체계 관리 부실이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집단 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벌써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털어간 사람들은 제 집 주소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자동 결제 해지해놓고 비밀번호 변경을 했어요. 어느 회사도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선 싸이월드와 SK텔레콤의 정보 유출 사태를 뛰어넘는 초유의 개인정보 참사라는 지적 속에 파장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런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YTN에 제보 왔습니다. 고객 대상 이벤트를 한다면서 쿠팡을 사칭해 전화했는데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것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YTN에 제보됐습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쿠팡으로부터 이틀 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쿠팡 공식 이벤트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쿠팡 공식 이벤트 안내입니다. 쿠팡 유튜브 영상 시청, 구독, 좋아요, 중단 한 번만 참여해줘. 푸짐한 혜택이 바로 지급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 내용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가짜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뭔가 저희 쿠팡의 대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저희 쿠팡이다라는 사칭 연락을 받으셨었을 때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저희도 좀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초 고객 정보 유출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6월 24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쿠팡 사칭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쿠팡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전화였는데 가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이 될 만한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바로 범죄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그것 가지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범죄가 또 발생하거든요. 다크웹에서는 피해자가 미처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최근에 유출된 정보일수록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연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과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쿠팡 사태로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조합해서 배송에 오류가 생겼다거나 피해 보상을 안내해주겠다는 식의 이른바 맞춤형 스미싱이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쿠팡 이용자의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스팸 전화가 늘었다거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악성 링크가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집과 주소,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문 내역 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해당 물품 배송에 오류가 생겼다는 식의 맞춤형 스미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 보상, 환불 등 문구가 담긴 문자더라도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함부로 눌러선 안 됩니다.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화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털 검색 상단 노출이나 광고를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은 물론 보상 안내로 속인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지금 많이 노출이 됐는데 또 다른 곳에서 노출된 정보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은행에서 사고가 터진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인터넷 링크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서 스미싱, 피싱 의심 사이트를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말고 비밀번호나 개인 통관 부호 같이 바꿀 수 있는 정보는 즉시 변경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을 사칭하는 메일들, 쿠팡을 사칭하는 문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워버리시고 절대로 클릭하시거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랜섬웨어 감염 같은 것을 통해서 본인의 금융정보가 또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쓰는 비밀번호도 바꾸시고 자동 로그인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용카드 아예 재발급 받아서 다시 등록한다든지. 이와 함께 정부 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열린 토론회에서 당원들의 큰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당원 당규 개정을 멈춰야 한다면서 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토론회는 고성이 오가며 시작됐습니다. 먼저 1인 1표제 개정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자리 부족을 이유로 입장이 제한되자 정청래 대표 사퇴 등을 외치며 크게 항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행사에서도 토론자들이 1인 1표제 필요성을 주장하면 비판이 쏟아졌고 약세 지역이 대의원의 그 표 가중치가 적어진다고 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결과가 현실에서는 실증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아니 이 토론회의 정의가 뭡니까 성격이? 약세 지금 1대1을 정해놓고 그거를 알려주고야. 반대로 신중론, 속도 조절 의견이 나오면 박수갈채가 이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1인 1표를 현재 안대로 처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포함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 주권 강화와 전국 정당화의 조화를 언급하며 1인 1표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원들은 절차적 정당성, 즉 수기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당헌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행사 자체가 토론이 아닌 통보이자 의견 수렴을 한 것처럼 보이려는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하는 것이지 1대1 찬반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당내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선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겁니다. 전 의원은 서울시장을, 김 의원과 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정 대표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당대표로서 바랍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당원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시끄러운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1년을 코앞에 둔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내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계엄 사과 개별 행동에 나선 가운데 지도부는 정면 돌파를 시사하면서도 막판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계엄 사과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계엄 이후 시민의 삶은 무너졌는데 정치권은 온갖 혐오만 재생산했다거나 반성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자성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높은 TK나 PK 지역구 의원들도 사과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국민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며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자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가야죠. 지도부 내 의견도 분분합니다. 사과를 주장하는 쪽은 당이 계엄을 몰랐던 건 맞지만 오판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반면 지지층 분열은 물론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공세를 이유로 고심을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물겠다는 거란 발언으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야권에선 사과마저 부하에 떠넘기는 윤 전 대통령을 버리지 못하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계엄 1년은 현 지도부의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사과로 대여 투쟁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또 자칫 등 떠밀려 하는 사과처럼 인식되진 않을지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을 두고 지도부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관련 규탄 대회를 진행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반까지 구속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모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특검에 대응하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에는 나올 전망입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팀장을 포함한 나머지 수사관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조항을 담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이 남긴 유서에 강압적인 언행을 한 수사관의 이름과 함께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었다는 등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직권남용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건 비상겸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박대준 쿠팡 대표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불러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쿠팡에 대해선 초기 자체 보고와 달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3,370만 건으로 늘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9일 좌초 사고가 난 대형 여객선 선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A 선장은 당시 운항 내내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고 선장실에 머무는 등 여객선을 부적절하게 운항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지난 2023년 이후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항해 구간을 천여 차례 통과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에이펙 최고경영자 서밋에서 처음 실물이 공개돼 많은 관심을 받았죠. 2번 접는 스마트폰, 가칭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삼성전자가 오늘 공식 선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양을 종합해보면요. 10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에 두께는 펼쳤을 때 4.2mm, 접었을 때는 14mm로 추정됩니다. 출고가는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의 사망자가 151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칫 추모 열기가 반중 시위에 불씨가 될까 선동 혐의로 체포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춘 곳마다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살림살이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홍콩 매체들이 공개한 참사 현장 내부 수색 영상입니다. 이튿날 현지 경찰도 감식 반원들이 아파트 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보수공사용 비계를 덮는 그물망이 안전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처음 화근으로 지목된 대나무 틀이 아니라 중국산 값싼 그물망이 문제였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입니다. 以每卷54蚊買咗2300卷，但係呢批嘅防護網係未達防阻燃嘅標準嘅。 사망자 수는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경찰의 화재 책임 수사에 더해 반부패 당국에 붙잡힌 관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중의 증오를 선동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온라인 청원을 주도한 대학생이 시작이었습니다. Actually, Hongkongers are united in grief, we're united in anger. Of course, we think that all of our demands are really should be like tolerated by the law. 홍콩 보안 당국은 불순 세력의 반역적 언행과 분열 선동에 현혹되지 말라는 경고 성명을 올렸습니다. 홍콩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아파트 화재는 꺼졌지만 2019년 반중 시위 때처럼 민심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까 정치적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홍콩 화재 참사의 구호 기금을 보태기 위해서 현지 교민들도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홍콩 한윤회는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3,8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한윤회는 오는 15일까지 성금을 모은 뒤 홍콩 정부 정식 모금 계좌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최근 동남아를 휩쓴 최악의 물난리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폭우에 이은 산사태로 마을이 거대한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순식간에 닥친 재난에 주민 상당수가 그 자리에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Ini bangunannya ada di sini. Ini musola, rumah orang tua, gilingan padi, rumah adik sama rumah orang mak tuo. 최근 일주일가량 이어진 거센 비에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지난 2018년 술라웨시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2,000명 이상 사망한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됐습니다. 사이클론이 강타한 스리랑카에서도 사망자와 실종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7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군 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수도 콜롬보를 비롯해 온 나라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스리랑카의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මේ දූපතේ මිනිසුන්ගේ මනුස්සත්වය සහ අධිෂ්ඨානශීලීත්වය කිසි ලෙසකින් සසල කළ නොහැකි බව නැවත නැවතත් පසක් කොට තිබෙනවා. 태국 남부에서도 10년 만에 최악으로 꼽히는 홍수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에서만 줄잡아 2,000명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이마저도 최종 집계는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폭우와 태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태국 등에서는 미흡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에서 90살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커피숍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에서는 폭설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교통 마비가 생겼습니다. 국제 사건 사고 소식은 한상옥 기자가 전합니다. 한산한 도로를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커피숍으로 돌진합니다. 차량은 건물 중앙 깊숙이 박혔고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Fixtures and furniture in half the building have been demolished. The coffee roaster itself is still intact. 사고 당시가 휴일밤이라 매장이 닫혀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평소 이곳을 자주 찾던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So many times we've sat in that room that's been devastated, and it's just to think that you could be sitting there drinking coffee, eating a pastry, watching the musicians, and that could just suddenly happen. 운전자는 90살 남성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을 잇는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가 폭설과 사고로 최악의 교통마비를 겪었습니다. 바이카로스 근처에서 발생한 정체는 무려 85km에 달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상황 속에서 운전자들은 식량과 연료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На солнце нисколько стояли, всю ночь простояли. Ни воды, ничего. Только 50 километров с Култука. Это мы ехали, примерно 26 часов. 현지 당국은 가장 위험한 구간에 모래를 뿌리고 경찰을 추가 투입해 교통을 통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서해안 지역에 3에서 8cm, 그 밖에 충남 내륙과 호남 내륙에 1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는 서해안 지역에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되는데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 가능성도 있어서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구는 4.8도, 광주는 3.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광주 9도, 부산은 13도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고, 목요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눈이 예고된 서해안 지역과 달리 당분간 동해안 지역에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